네,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강에 앞서서 어제 1차 시험 결과가 발표가 났었죠. 그래서 제 주변에 아직까지 공부하는 그런 후배들이나 동생들이 많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많이 바랬었는데 의외로 제가 좀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던 그 동생들이 생각처럼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이 시험이라는 게 의외성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 친구가 붙었어? 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붙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이 친구는 꼭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도 떨어지는 경우가 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정말 그 시험 현장에서 누가 더 정말 긴장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평소 실력을 발휘하느냐, 그날의 컨디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 중에 처음 시험 준비를 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 실패 후에 시험을 준비하는 선생님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충격이 굉장히 오래 가죠. 그리고 바로 공부한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정말 강제로 억지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그런 방법도 좋지만 더 좋은 방법은 좀 며칠간 여행을 다녀오거나 아니면 좀 그쵸? 자기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도 갖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또 언제든지 또 기회가 올 수 있는 거고 또 아쉬움이 많이 남겠죠, 당연히. 그렇죠. 자신의 어떤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시고 새롭게 공부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조금 주변에서 좀 들려오는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씁쓸한 저녁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선생님들은 그런 거 다 잊고 또 새롭게 또 굳은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네, 한번 교재로 보면요. 이어서 플라톤에 이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플라톤의 제자라고 볼 수 있고 많은 부분이 유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비되는 부분이 있는데 존재론적 관점에서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배웠던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죠. 현상세계와 이상세계. 궁극적으로 교육과 인간이 추구해야 될 부분들은 그렇죠. 당연히 이상세계, 이데아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죠?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주의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고요. 이론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세계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적 세계관 관점이 아니라 이론적 세계관 관점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아무리 이상세계를 그리워하고 이상세계를 꿈꾸지만 인간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겠어요? 당연히 현상세계입니다. 현상세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현상주의, 현상세계를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주의 입장에서도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개개인의 어떤 현상 사물에도 어떤 이데아라고 하는 궁극적인 요소가 다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플라톤의 입장에서 보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에만 존재하는 거죠. 그죠? 아름다움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세계 이데아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름다운 여자가 있잖아요. 그죠? 아름다움은 아름다운 여자에 있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잖아요.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그죠? 이런 관점에서 존재론적 관점에서 약간 차이를 갖고 있다. 훨씬 더 현실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면 첫 번째 형이상학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스승인 플라톤의 이상주의를 벗어나 실제주의를 주장하였다. 즉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우리가 사물들을 알아가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이데아 세계와 실제적 대상 사이에 극복되지 않는 거리를 인정하는 이원론을 비판하는 것이다 라고 나오죠. 그죠? 그리고요. 페이지를 넘기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은 사물의 본질은 그 사물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 사물 안에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본질은요. 사물의 모습은 이 본질이 드러난 모습이라고 본다. 플라톤과는 달리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그 사람에게 아름다움이라는 본질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입장에 따르면 이데아에 있는 거죠. 이상세계에 있는 거죠. 인간의 이성에만 존재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이는 대상에도 분명히 그 아름다움이라는 본질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요, 두 번째 교육 목적 보세요. 원래 아리스토텔레스가 윤리교육과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거죠. 왜냐면 윤리학의 어떤 시초, 아니면 체계를
가깝던 인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건 뭐냐면 인간의 행복을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행복주의 윤리학이라도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윤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철학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데 교육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을 왜 하느냐? 교육을 왜 받아야 되느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럼 이 행복은 어디에 있는 거냐? 한번 보세요. 행복은 중용의 덕과 이성적인 행동을 통해 도달할 수 있다. 중용의 덕은 도덕적 탁월성, 이성은 지적 탁월성을 뜻한다. 교육은 이성을 통해서 중용의 덕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다. 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전혀 이해할 필요 없는 내용이고요. 무슨 뭐 우리가 뭐 윤리학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면 뭐 이해할 필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중용의 덕이 필요하다. 중용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과불급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치우침이 없는 상태를 바로 중용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용의 덕을 갖고 있으면 그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중용의 덕을 갖고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우선 이성적인 어떤 깨달음도 있어야 되는 거죠. 지식적인 면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실천과 관련된 부분, 즉 행위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연관시켜서 있어야만 중용의 덕을 갖고 있는 거고, 중용의 덕을 갖고 있어야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최종 목적은 행복한 사람, 즉 중용의 덕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교육적 목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객관식 기출 문제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와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다면 전부 다 그렇죠. 지덕체, 지정의 어떤 그죠 전인적인 인간을 추구했다고 하는 점, 그다음에 실천이나 습관, 행위를 강조했다고 관련돼서 기출 문제가 많이 기출이 됐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교육적 의미에서 그 전까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알고만 있으면 행위가 당연히 수반된다고 봤던 거예요. 알고 있으면 우리가 좋은 것을 알면 우리는 좋은 것을 행한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담배가 몸에 좋지 않은 걸 알면서 담배를 피우죠. 그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담배가 해롭다는 것을 1차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와 더불어서 의지와 실천적인 어떤 행위까지 동반이 돼야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통합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육 방법이 나오죠. 교육 방법. 교육 방법에 있어서는 실천과 습관화가 시간적으로 언어적 가르침보다 선행한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아동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서 각 시기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교육 사상가들의 특징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달이라고 하는 게 다 단계가 있다고 구분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건 뭐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나요? 그 어렸을 때 보면 가장 먼저 그냥 누워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뭐 꿈틀꿈틀 대고, 그 다음에 이제 뒤집기 시작하고요. 뒤집기 시작하다가 이제 기기 시작하고, 기다가 이제 걷고 뛰고, 이 일련의 발달 단계를 갖고 있죠.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뭐 루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플라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전부 다 각 단계에 따라서 교육이 달라지고 그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어떤 발달 단계로 어떤 입장을 취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주의 교육을 강조하죠. 국가가 교육기관을 관리,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귀족주의 교육을 많이 강조를 하죠. 그렇죠. 서민 계급의 교육에 반대를 하고요. 자유교육이나 아니면 교양교육을 많이 강조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귀족이라든지 아니면 지배층들만 교육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비판을 많이 받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실천적 학문보다는 이론적 학문의 우위가 있다고 보았다. 즉 실용적인 교양보다 교양 교육을 선호하였다. 사실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긴 합니다. 얼핏 보면 우리가 실천과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성보다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의 어떤 이성보다 더 어떤 실천이나 행위를 더 강조하는 거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 계보라고 하는 것은요, 이성주의를 강조하는 그 계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뭐 데카르트나 칸트까지 영향되는 게 어떤 합리주의 계열, 이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전의 사상가들보다 상대적으로 행위나 실천적인 부분을 강조했다고 하는 거지, 행위나 실천이, 습관이 이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관점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능력과 사회적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시민은 자유교육을, 시민이 아닌 사람은 직업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기존교육인 거죠. 그리고 계급 차별교육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은 근현대교육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 서양 교육사의 어떤 흐름을, 구조들을 그리면서 사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먼저 고대가 있고요. 그죠? 고대와 관련돼서 그 다음에 이제 근대가 나오죠. 근대와 관련돼서 우리가 사상가를 배우기 전에 어떤 사상적 조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6세기의 여기는 인문주의 있죠. 그죠? 인문주의를 공부하게 되는 거고 17세기 같은 경우에는 실학주의가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만 적을 겁니다. 18세기에는 계몽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세기에는 신인문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세기에는 세교육운동이 있죠. 이게 기본적인 어떤 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조 내지는 어떤 사상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상가를 보게 되면 여기에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내용들 코메니우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메니우스를 거쳐서 루스를 공부하게 되는 거고요. 루스를 거쳐서 듀이까지 공부하는 게 교재에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전반적인 흐름만 이해하셔도 서양 교육사는 특별히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우리가 객관식을 공부할 때는 굉장히 많은 사상가들을 공부했죠. 그죠? 뭐 정말 뭐 객관식 문제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뭐 중세까지도 공부했었고요. 로마 시대까지도 교육 공부했었는데 교육학 논술 시험에서는 절대 나올 가능성이 없고요. 사실은 인문주의랑 실학주의, 계몽주의, 신인문주의, 세교육운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단독적으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메니우스나 루소나 아니면 듀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현대 교육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사상적 흐름들이 어떻게 결합돼서 20세기 현대 교육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인문주의를 암기하면 뭐 할 거며 실학주의를 암기하면 뭐 할 거예요. 그렇게 안 나올 텐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 특징들 그래서 어떤 관점을 통해서 코메니우스와 루소와 듀이의 사상들이 나왔는지 어떤 부분들이 결합됐고 어떤 부분들이 차이가 났는지 그리고 후대에 어떤 부분들이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한번 곰곰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돼야만 서양 교육사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16세기 인문주의뿐만 아니라 종교개혁도 있었고요. 실학주의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고 18세기 같은 경우에는 계몽주의, 절대주의 같은 경우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인문주의, 개발주의도 있고요. 하여튼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범해주의 학파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16세기 문해부흥과 인문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시대 배경을 보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세기 인문주의, 르네상스 운동이라고 하게 되는데 아마 다 배우셨죠.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 다 배우셨죠. 그 르네상스라고 하는 게 하나의 복고주의인 거죠. 다시 되돌아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어디로 돌아가느냐. 시대적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16세기 전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세였죠. 중세가 기원전 한 4세기? 기원 후죠. 기원 후 4세기부터 스콜라 철학 그 이전까지니까 13세기, 14세기까지 중세시대라고 보통 합니다. 그리고 14세기에서 16세기까지 르네상스 운동 기간이라고 보고 인문주의가 태동했던 16세기까지 보는 게 일반적인 어떤 세계사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14세기, 15세기까지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중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중심은 누구였나요? 당연히 신중심이었습니다. 그럼 인간은 뭐였어요? 신의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어떤 신의 모방물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세교육의 핵심적인 것은 신입니다. 완전한 신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교육의 근본 목적이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의 수단이 됐었고 중요하지 않은 거였었죠. 그러니까 변두리였기 때문에 인간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다시 고대 그리스 아테네로 들어가서 인간성의 어떤 본연을 회복하고 인간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인간 교육을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인문주의 교육 운동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동양에서 전래된 어떤 과학기술의 문명의 발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인쇄술의 발달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점차 이제 개화되기 시작했죠. 가장 큰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기술의 발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문해부흥과 인문주의 교육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세의 어떤 그 신중심의 어떤 권위에 억압받았던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새롭게 등장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문해 부흥기의 인문주의 교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밑줄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줄. 문해 부흥의 근본적인 사상은 인간을 중심에 두는 인본주의 사상이며 교육 또한 인문주의 교육이었다. 중세 말에서 근세 초기인 절대 왕정에 이르는 과도기를 문해 부흥 시대라고 한다. 르네상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인간 해방 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 문해 부흥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확립하기 위한 어떤 사상적 흐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지를 넘기면요. 그래서 인문주의 교육의 몇 가지 특색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세요. 밑줄 보세요. 첫째, 자연주의적이다. 중세 초자연주의적 교육 사상과는 달리 인문주의 교육은 자연적인 인간 생활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주의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세 같은 경우에는 초자연적인 신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이었다고 한다면 그 인문주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간과 관련된 자연 생활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주의적이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언어주의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고대 그리스와 관련돼서 어떤 고전을 부활했던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특히 언어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좀 다시 또 복고 열풍이 불기 시작했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 가면 키케로주의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언어의 형식이나 문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치중하다 보니까 언어주의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키케로주의라고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인문주의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되는데 개인적 인문주의, 사회적 인문주의 또는 키케로주의라고 설명하는 그런 교재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요. 개인주의적이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보편적인 중세적 정신으로부터 해방은 개인의 자각을 이끌어내게 되었다. 당연하죠. 그죠? 신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개인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개인주의적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요. 미적 귀족주의였다. 문해부흥의 특성이 미적 귀족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인문주의 교육에서도 그와 같은 특성이 나타난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르네상스 운동이 가장 활발히 일어났던 데가 이제 이탈리아죠. 이탈리아는 반도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면은 남부지방과 북부지방이 있죠. 그죠?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종교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회를 개혁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 인문주의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던 반면에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좀 부유하죠. 바다를 지중해를 끼고 있고요. 거기다 중상무역이라든지 해상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던 귀족들에 의해서 인문주의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학자들이 있잖아요. 아니 그 미술 화가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미켈란젤로라든지 아니면 라파엘로 전부 다 이 르네상스와 관련된 그런 사상 예술가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귀족들의 어떤 예술 문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북부와 남부의 어떤 그 특징이 다르긴 한데 남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귀족적인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어떤 라틴어 어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언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당시 책을 갖고 있지는 않았잖아요. 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귀족들만 책을 갖고 있었고 일반 대중이나 시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귀족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나중에 어떤 중국으로부터 인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17세기, 18세기 넘어가면서부터 대중교육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사실상 그렇죠. 대중교육이 아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귀족주의적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구분하게 되면 첫 번째는 개인적 밑에 인문주의가 있죠. 개인적 인문주의. 한번 밑줄 보세요. 첫 번째 줄입니다. 개인적 인문주의 교육은 국가나 사회보다 개인의 발달, 개성의 신장, 개인의 행복을 더 우선했기 때문에 개인적 인문주의라고 하였다. 교육의 목적은 개인의 교양을 중심으로 한 사고의 자유, 자기 표현, 창조적 활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인간 형성이었다라고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특히 고전 예술이라든지 특히 칠자유학과 있죠. 그런 학문적인 거, 교과 학문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기면요. 두 번째는요. 사회적 인문주의가 있습니다. 사회적 인문주의.
보세요. 밑줄 그으세요. 사회적 인문주의는 북유럽에서 일어난 인문주의로 사회적 인문주의 교육은 개인의 발달, 개성의 신장보다 국가사회의 발달을 우선하였다. 즉 개인의 완성보다 사회 개혁과 인간관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교육이었고 미적, 문화적인 교육보다 사회적,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강조하였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탈리아 남부와 북부가 다르다. 남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 인문주의, 어떤 기속 중심의 어떤 예술 중심으로 이루어왔던 반면에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교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개혁적인 부분과 관련돼서 사회적 인문주의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케로주의가 있죠. 그러니까 문해분 시기에 고전이 굉장히 많이 중시하죠. 특히 어떤 고전을 굉장히 수단이 아니라 목적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전에 굉장히 치우치게 되는 거고 고전의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언어, 문장을 암송하는 그런 어떤 교육 방법들이 많이 시중됐기 때문에 나중에 뭐 키케로주의라고 하는 변질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 문제점을 갖고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키케로주의까지 인문주의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러면 이 인문주의 교육사상이 어떤 교육적 의미를 갖고 있느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중세라고 하는 암흑시대를 벗어나서 개인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개인성의 회복을 위해서 개인의 존중, 또 다양한 교육 방법을 통해서 어떤 개인성의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 게 가장 큰 교육적 시사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흑시대를 벗어났다고 하는 것, 신 중심의 어떤 교육 방법을 탈피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어떤 서민교육, 대중교육이 아니라 어떤 기족 중심의 어떤 교육이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갖고 있는 그렇다고 지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너무나 고전 언어, 고전 문화, 그렇죠? 치우쳤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케로주의가 나왔던 거고요. 네, 이제 페이지를 넘기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7세기 실학주의와 관련된 겁니다. 실학주의. 네, 실학주의는요, 실학주의가 태동했던 가장 큰 배경은 아무래도 과학기술의 발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정말 엄청나죠. 그죠? 영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어떤 과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당시 학문으로 보게 되면 뭐 그 대륙의 합리론자들이 있고 독일을 중심으로 했던 이성 중심주의자들이 있고 그 영국과 미국 중심으로 한 미국은 아니죠 당시에는 영국을 중심으로 하던 경험자 학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학문도 많이 발달됐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교수학습 방법들이 이제 등장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당연히 어떤 과학기술의 발달이 가장 큰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문단 한번 보세요. 세 번째 문단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실학주의는 16세기경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여 17세기에 확고한 기반을 구축한 자연과학의 발달에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페이지 맨 밑에 단락 한번 보세요. 맨 밑에 단락 끝에서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밑줄 그으세요. 실학주의는 교육의 이론이나 실제에 있어서 관념적 사고방식보다는 실물 그 자체를 중요시하고 고전 문학보다는 자연과학적 사물교과를 중시하는 교육사상이다. 그러므로 실학주의 교육은 전통적인 언어학습이나 문학 수업을 통한 인간 도야보다는 사회적인 삶이나 자연현상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으며 현실 세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학습이 중심이 되는 실질 조야를 중시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말 자체로 실무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전까지 굉장히 이성 중심적이었죠. 그렇죠? 이성 중심, 사유하고 언어 중심 교육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실학주의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우리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나 물체가 존재해야만 개념이나 언어가 성립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실제의 대상, 사물, 그렇죠? 그걸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했던 게 바로 실학주의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를 넘기면 그 2번 실학주의 교육이 나오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밑줄 그으세요. 실학주의자들은 교육의 기초로서 우리가 직접 경험이 가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언어는 회화나 작문과 같은 실제적인 방법으로 교수되었으며
수학여행, 직접 관찰, 현장 답사, 실험과 실습, 지도나 지구본 같은 교구에 의한 학습 등이 새로운 교육 방법으로 채택되었다. 그렇죠?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뭐 언어라든지 아니면 형식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물을 보고 관찰하고 그 다음에 여행도 다니고요. 그 다음에 뭐 현장 답사도 하고요. 실험과 실습 뭐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실학주의 교육이 시행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학주의 교육과 관련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되죠. 첫 번째는 인문적 실학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실학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각적 실학주의가 있습니다. 실학주의는요, 17세기의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태동된 학문이라 볼 수 있는 거고요. 첫 번째는 인문적 실학주의입니다. 인문적 실학주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실학주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감각적 실학주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학주의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원래는 감각적 실학주의를 의미하긴 합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인문적 실학주의도 있고요. 사회적 실학주의도 있고요. 감각적 실학주의도 있다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문적 실학주의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인문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고대의 어떤 고전이 있죠. 고전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인문적 실학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또 예전에 선생님께서 질문하셨었는데 그럼 인문적 실학주의와 인문주의랑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냐면 인문주의는요. 그 나중에 키케로주의로 변질되죠. 그건 뭐냐면 그 자체로 고전 인문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 자체로 굉장히 어떤 경외시하는 거예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다고 반면에 이 인문적 실학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의 수단입니다. 이 고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실학주의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떤 학문을 공부함에 있어서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서 인문 고전을 공부하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인문적 실학주의와 인문주의는 그런 차이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냐 아니면 하나의 수단으로서 고전을 이용하느냐 그 차이점을 갖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실학주의가 있습니다. 사회적 실학주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로크라고 볼 수 있죠. 로크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하나의 어떤 사회개혁인 거죠. 사회개혁적인 관점, 또 신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 지성을 겸비한 사회 구성원을 양성하기 위한 관점에서 사회적 실학주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감각적 실학주의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거죠. 가장 일반적인 것. 그러니까 감각적 교재를 활용을 통해서 교육이 시행되어야 된다.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잠시 후에 공부하게 될 그 코메니우스 있죠. 그렇죠? 뭐 그림이라든지 삽화 같은 걸 통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교육이 시행했었던 가장 어떤 특징이고 가장 중요한 감각적 실학주의까지 있습니다. 교재를 보면요. 한번 보세요. 인문적 실학주의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한번 보면 인문적 실학주의는 실학주의의 성구로서 고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인문주의와 같으나 인문적 실학주의는 고전을 배우되 실생활에 이용하고 적용하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가장 완전한 지식은 고전 문학에서 발견되는 것이며 중요한 것은 고전 문학에 포함되어 있는 과학적, 역사적, 사회적 지식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목적이죠. 실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고전을 연구하고 고전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차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문주의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실학주의입니다. 한번 보세요. 밑줄 보세요. 사회적 실학주의는 실제 사회에서 개인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고 행동할 수 있는 신사 또는 사회생활에 능숙한 인간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사상이다. 사회적 실학주의는 고전의 의의를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현상과 현실의 사물을 연구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 지성인 신사를 양성하기 위한 관점에서 어떤 현실 사물이라든지 실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주장했던 게 바로 사회적 실학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요. 그 네 번째 줄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육 목적은 실생활의 접촉을 통해서 세상 실정에 밝은 유능한 사회를 양성하는 것이 없다.
이게 밑줄 그으세요. 이게 가장 실학주의 핵심적인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런 부분도 나오죠. 여행을 대단히 중요한 교육의 수단으로 생각하였다. 여행을 통해 사람들은 실제적인 지식을 획득하며 이미 문헌 연구를 통해 알고 있는 지역이나 사람들을 접촉함으로써 교양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감각적 실학주의입니다. 감각적 실학주의. 감각적 실학주의는 과학적 실학주의라고 하며 이는 사람의 감각이나 직관에 의해서 지식 기능을 습득하는 것을 중시하는 교육 운동이다. 즉, 밑줄 그으세요. 실물, 표본, 그림 등의 감각적 직관의 훈련과 언어가 아닌 구체적 사물을 교재로 교육을 하였다. 따라서 감각적 실학주의는 감각적 지각을 자극하는 구체적인 사물은 물론이고 자연과학의 지식과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인간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였다. 이것이 바로 감각적 실학주의. 그죠? 당연하죠. 대표적으로 코미뉴스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선생님들도. 교육사적 의의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첫 줄 한번 보세요. 실학주의 교육은 과거의 형식주의적 언어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직접 사물을 관찰함으로써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한 것으로서 근대 교육의 시발점이라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감각적 실학주의에 의한 교육 방법은 한마디로 언어 이전의 사물 또는 언어가 아니고 사물이라는 말로 특징 지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언어 중심의 교육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거고, 그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환경이나 사물, 대상, 여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가끔 감각적인 직관 교육을 통해서 교육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게 바로 실학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감각적 실학주의가 가장 대표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넘기면 그 18세기의 교육이 나오죠. 18세기. 18세기 교육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계몽주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주의 교육이라든지 절대주의 교육 등이 18세기 교육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8세기 교육 중에 발음이 잘 안 되네요. 18세기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여낸다면 단연코 계몽주의와 자연주의를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18세기 교육 한번 보세요. 그 절대주의 교육이라는 것이 있죠. 절대주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왕정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 절대 군주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중세의 어떤 잔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중세 때는 신 중심이었던 거죠. 근데 18세기 절대 시대로 가게 되면 그렇죠? 신 중심이 아니라 누구겠어요? 왕 중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왕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졌던 절대 왕권을 가졌던 시기를 절대 그 시대라고 하게 되는 거고 이때 이루어졌던 교육을 절대주의 교육이라고 하게 됩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냥 부국강병과 그 왕에게 충성하는 어떤 국민들을 위한 교육이 시행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재미삼아 읽어보셔도 되고요.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굳이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고 당시 어떤 시대의 특징을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계몽주의 교육입니다. 계몽주의. 18세기에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계몽이죠. 우리가 계몽이라고 한다면 그 깨몽이죠. 깨몽. 몽매하면서 깨어난다라는 의미에서 깨몽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영어로 하면 in night reason인가요? 그러니까 이성의 빛을 받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계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계몽주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루소 같은 경우도 또 칸트 같은 경우에도 다 계몽주의 사상과도 연관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세기, 16세기, 17세기를 거쳐서 인문주의와 실학주의를 거쳐서 수많은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이 됐죠. 더 나아가서 어떤 우주의 섭리까지도 파악하게 됩니다. 천동설, 지동설까지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엄청난 발전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무한한 이성의 신뢰를 갖고 있었던 게 바로 계몽주의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목매함, 무한한 진보와 개혁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이 바로 계몽주의인 거고요. 이와 연관시켜서 어떤 인간 해방을 추구했던 게 바로 계몽주의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교육도 한번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보시냐면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계몽주의자들은 인간 사회의 무한한 진보와 개혁 가능성을 확신하였다. 인간이 이성을 사용하면 종교적 권위주의와 정치적 절대주의,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과 엄격한 계급 구분 등을 타파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무한한 잠재 가능성, 그 진보적인 어떤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신뢰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칸트와 관련된 내용들도 나오고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페이지를 넘기면요. 맨 마지막 줄에 있네요. 맨 마지막에 보면 그 계몽주의 어떤 특징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만 볼게요. 첫째는요. 17세기 과학 정신은 외계의 자연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나 18세기에 들어오면서 인간 생활 그 자체로 향하여 국가사회의 모든 전통성에서 해방하여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만 사고하고 개조하려는 합리주의적 경향이다. 둘째는요. 조지주의적 경향과 함께 개인주의적 경향이다. 인간은 그 이성에 있어서 평등하며 차별이 없으므로 만인은 독립 불가침의 권리를 가지고 개인의 권리는 옹호되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민 평등론이라고 하는 것도 이 당시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누구나 뭐를 갖고 있어요? 이성을 갖고 있죠.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동등하다, 평등하다고 하는 개념까지도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온 개념인 거고요. 세 번째는요. 그 다음에 계몽사상은 반역사주의, 반민족주의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절차적 권리 같은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까지 뭐 절대주의에 의해서 인간의 어떤 권리가 침해됐었던 것들에 대해서 반기를 갖기 시작했던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요. 네 번째는 세속적이다. 기독교적 교회적인 사고방식과 대립된다. 그렇죠. 여섯째는요. 세상을 고통이라고 보는 교회의 비관적인 견해와는 달리 낙관적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계몽주의를 바탕으로 낙관적으로 했었던 게 20세기 들어가고 19세기 후반에 들어가게 되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인간의 이성에 대한 어떤 환상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어떤 무한한 어떤 성장과 발전을 갖고 올 거라 생각했었는데 20세기 초반에 일어났던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과학 문명이 어떤 폐해를 겪게 되잖아요.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이성만이 정말 어떤 그 해답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나왔던 게 바로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주의. 그렇죠? 그 흐름까지도 연결시키면은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곱째는요. 개인의 이성을 최후의 결정자로 삼아 개인의 일체의 교권으로서 해방한다. 여덟 번째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연주의 교육이 있습니다. 자연주의 교육. 보세요. 첫 번째 줄 밑줄 그으세요. 자연주의 교육 사상은 16세기 라블레, 몽테뉴, 17세기 라트케, 코메니우스의 교육 사상에도 엿볼 수 있다. 자연주의 사상은 합리적 계몽 사상가이면서 주정주의 가치를 두어 계몽주의자들의 비판받았던 루소에 의해서 적극 주장되었다. 이게 바로 자연주의 어떤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주의 교육 사상은 이따 그 루소와 관련돼서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깐 핵심적인 내용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연주의 교육 사상의 특징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보세요. 첫째는 자연주의는 자연과 합일된 교육을 말한다. 자연과 합일된 교육이란 교육의 과정을 설계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자연의 법칙, 발견, 형성, 응용을 기초로 삼는 것이다. 그죠? 그 자연의 법칙이 존재하듯이 인간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의 법칙이 존재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고 교육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인간도 교육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인간의 어떤 자연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애기가 태어나잖아요. 그죠? 나이를 먹으면서 신체가 발달되고 성숙해 되는 거죠. 그죠? 그 신체 발달 단계에 따라서, 즉 자연성에 따라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했던 게 바로 자연주의의 어떤 교육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페이지를 넘기면요. 두 번째는요. 자연과 합일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인간 역시 자연의 한 요소로서 자연과 같은 경향성으로 성장, 발달해 나간다는 정신에 기초하고 있다. 즉, 인간 발달은 자연의 법칙과 일치하므로 개인을 가르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의 성장, 발달의 특징을 알아야 한다.
교육 목적과 교육 내용은 학습자의 성질을 연구하여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연주의 교육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자연과 합일된 교육이란 모든 인위적인 것에 반대하여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주의 운동은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생활하는 부패한 상류 계급을 비판하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그들은 자연의 존재인 아동을 인위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공격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주의 교육과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밑에 참고 자료를 보면요, 자연의 일치하는 교육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한번 보세요. 첫째는요, 교육 과정에 있어서 자연 법칙의 발견, 형성, 응용을 의미한 것. 둘째는요, 인간 발달에 자연 법칙이 일치하는 교육인 거고요. 세 번째는요, 인위적인 것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네 번째는 자유적인 활동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자연주의 교육입니다. 이 내용들은 사실 뭐 루소와 관련돼서 사상을 이해하면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볍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범위주의 교육이 있습니다. 계속 뭐 수업을 진행하니까 좀 저학생들이 많이 힘들긴 하네요. 어찌됐든 그 1주차 때 적어도 서양 교육사까지는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서둘러서 좀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 지나고 하면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좀 여유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하다 하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더 시간을 늘리는 방안까지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커리큘럼대로 시간에 맞게끔 강의를 끝마치는 게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조금 더 시간을 좀 늘려서 보강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처음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막 그냥 선생님이 다 아시죠 하면서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넘어가기는 조금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나중에 3, 4월달, 5, 6월달 되면은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기초학습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1, 2월달 수업부터 이렇게 넘어가는 건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좀 복잡하고 하더라도 좀 가급적이면 중요한 내용들을 좀 읽고 넘어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범위주의 교육입니다. 범위주의는요, 그 말 그대로 그러니까 루소의 어떤 자연주의 그 교육의 영향을 받아서 단순히 어떤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더 나아가서 어떤 실질적인 어떤 교육 현장까지 이끌어냈던 그런 학파들이 바로 범위주의 교육 또는 범회파, 범위주의 학파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제도우죠. 바제도우 같은 경우에는 범회 학원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어떤 교육기관을 설립을 해서 거기에 어떤 루소의 어떤 가르침이나 자연주의 어떤 철학 같은 것들을 실질적으로 교육에 적용하고 활용했던 어떤 실천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객관식에서 뭐 바제도와 관련돼서 내용이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근데 뭐 그 논술 시험에서 그 바제도와 관련된 범위주의가 그 시험 출제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뭐 세계 인류의 평화라든지 아니면 인류의 실현이라든지 아니면 종교와 민족을 초월하여 온 인류를 사랑하여 그 행복을 증식시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라는 그런 어떤 특징들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사적 의의 한번 보세요. 교육사적 의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구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 밑에 보면 19세기 교육이 있죠. 19세기 교육의 특징이라고 본다면 뭐 신인문주의라든지 국가주의라든지 아마 개발주의 교육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9세기) 어떤 교육의 흐름을 보면 19세기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신인문주의입니다. 신인문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주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주의도 있습니다. 가장 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교육이 태동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교육이 태동하기 시작했죠.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이제 피테가 썼던 독일 국민들에게 고함이라는 책이 있죠. 뭐 프랑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어떤 독일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단합하자. 그래서 독일 국민들에게 고함이라는 책을 쓰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국가,
어떤 국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부심이나 애착심, 애국심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교육, 국가 중심의 어떤 교육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이것을 태동으로 해서 공교육이 발달되기 시작했죠. 즉, 그 전까지 서양에서 있어서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문제였기 때문에 국가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부터는 사실 독일을 중심으로 시작을 해서 어떤 국가가 교육에 대해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어떤 공교육이 태동됐던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개발주의 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간의 부수적인 능력이 있죠. 이성을 보게 되면 그 전까지 우리가 그 형식도화론을 그 교육 심리학을 배울 거거든요. 형식도화론 관점은 뭐냐면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추리력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사고력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창의력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뭐 계산 능력, 그렇죠? 뭐 이해력, 여러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죠? 인간의 이성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부분들, 요소들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교과 내용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이라든지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봤던 게 개발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신인문주의라고 하는 건요, 그 전까지 우리가 18세기까지는 계몽주의였죠. 계몽주의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이성중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다. 정말 장밋빛 미래를 꿈꿨잖아요. 근데 신인문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무나 지나치게 어떤 이성중심, 이성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정의적 측면이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인문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성을 뭐 등한시하거나 이성을 하지 말자는 입장이 아니라 이성과 더불어서 정의적 측면, 그렇죠? 감성적인 측면까지도 같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에서 주장했던 게 바로 신인문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9세기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 흐름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보면요. 19세기 교육, 시대적 배경 같은 것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경제적으로 산업혁명의 계기로 자본주의적 경제체제가 생성 발달했으며 사회적으로는 시민사회, 민권사회가 형성되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신인문주의가 대두하여 근대인으로서 인간성의 개척을 촉진시켰던 것을 들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19세기는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사회가 등장했고요. 민권사회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어떤 권리를 중시하는 어떤 그런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 국민들은 누구나 다 권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신인문주의 교육이 있죠. 그래서 인문주의 교육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면 보세요. 밑줄 보세요. 신인문주의란 19세기 사조 가운데 철학이나 문학에서의 낭만주의와 교육에 있어서 신인문주의로 나타나 교육 사상적 체계를 통칭해 가르치는 말이다. 신인문주의는 18세기의 냉소적이고 주지적인 계몽 사상의 반동을 일어난 사상 체계이다. 이를테면 계몽주의가 냉철한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인간의 삶이나 사회를 해석하는 경향인데 반해 신인문주의는 이성이나 지성으로 해명할 수 없는 인생의 비밀을 감성적이고 심미적인 태도로 탐구하려는 학문적 태도를 말한다.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계몽주의 시대가 너무나 인간의 이성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뿐만 아니라 정의적 측면, 감성적인 측면, 심미적 측면까지도 탐구하고 연구를 해자라고 했던 게 바로 신인문주의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요, 인간성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성 회복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특징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첫 번째는 인간성을 존중하는 특성을 지녔다. 둘째는 뭐 인간성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였다. 뭐 셋째는 심리적 가치를 지향하였다. 네 번째는 비합리주의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벌써 50분이 지났네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국가주의부터 이어서 하고 오늘 서양교육사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